안녕하세요. 엔드플랜에서 플랜을 맡고 있는 마추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드플랜에서 엔드를 맡고 있는 은기입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은기님께서 그 계획들을 끝내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 이름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은기님이 이번 주에 인공지능 트렌드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 큰 연관성이 있는 연구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 그렇죠. 제가 보면서 이거 좀 이런 데도 쓸 수 있네 하는 연구가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 아,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데서 쓸 줄은 몰랐어요. 뭔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 보면 과일 농업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바로 이제 프루트 너프라는 연구입니다. 프루트 너프, 뭔가 시리얼 이름 같다. 사실 이름만 보면 이제 프루트, 과일 플러스 너프를 융합한 연구잖아요. 네. 제가 이 논문 제목을 처음 딱 봤을 때 아니 너프는 이쪽 분야에서 많이 봤으니까 뭐 그래 어느 정도 알겠는데 프루트가 왜 갑자기 붙었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루트 너프가 하는 일이 사실 과일을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처음 봤을 때 아니 과일 세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연구의 이제 배경 같은 걸 좀 보다 보니까 농업에서 과일을 세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농업에서 일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까지 있으면서 농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정밀 농업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로 이제 스마트팜이라고도 하는 정밀 농업에서 과일 카운팅, 그러니까 과일을 세는 게 좀 핵심적인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일을 좀 정확하게 세야 수확량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확 전략을 좀 세우고, 심지어 이제 수확한 다음에 이제 물류 계획까지 짤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기술이라는 거네요. 그쵸. 스마트팜의 일부 이제 핵심 작업 중에 하나인 거죠. 수학을 다 끝내고 세는 작업이 아니라 키우는 중에 숫자를 세는 그런 기술인 건가요? 여기에서는 이제 키우는 중은 아니고 이제 수확 처리됐을 때 이제 나무에 몇 개가 달려 있나를 세는 용어로 씁니다. 아, 출하량을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겠군요. 아,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해주셨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나무에 달린 과일을 일단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해서 세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뭇가지나 잎에 가려진 과일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러면은 프루트 너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네, 하시죠. 일단 프루트 너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뉴럴 레디언스 필드, 이제 줄여서 너프를 기반으로 한 과일을 세는 그런 연구인데요. 너프는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건지 아시나요, 마초님? 너프라는 거는 적은 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3D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게 핵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깊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텐데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제 3D 장면을 좀 재구성하는 데 쓰이는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시멘틱 정보까지 결합을 해서 3D로 과일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개수를 세는 방식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제 왜 굳이 너프를 사용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의 과일을 세는 방법들을 보면은 대부분 2D 이미지만을 기반으로 하거나 아니면 3D라고 하면은 이제 복잡한 세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 뭐 날씨나 아니면 카메라 설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연구할 때는 잘 작동을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너프를 이용하면은 3D 공간에서 과일을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심지어 잎에 가려진 과일도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서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로 재구성한 다음에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과일이 좀 중복되지 않거든요. 이제 같은 과일을 다양한 장면에서 봤을 때 원래는 이제 뭐 하나씩 카운트가 됐지만 지금은 3D로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하나로 인식해서 중복으로 세지 않고, 또 다른 이 프루트 너프의 장점은 뭐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다라고 하면은 사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망고, 레몬,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을 단 하나의 모델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 위가 이제 시멘틱 뷰라고 해서 과일이 어디 있는지를 좀 나타낸 거거든요. 밝게 빛난 부분이 이제 과일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과일 나무에서 과일이 있는 부분만 좀 찾아갖고 저걸 이제 카운팅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프루트 너프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과일 나무를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너프 자체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3D를 재구조화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진들이 어떻게 찍혔는지는 사실 상관없고요. 여러 각도에서 찍힌 것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카메라의 위치나 카메라 정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 일단 그거를 3D로 구조화하지는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를 찍었으면 이게 어디에서 찍었는지 그 정보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포즈 같은 거를 이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과일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과일인지.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메타에서 만든 거죠. 이 세그멘트 애니팅 모델은 어떤 특정 과일에 스페시픽하게 학습이 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과일이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별로 모델을 따로 학습시킬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해서 셈에서 이제 과일 부분만을 나타낸 마스크를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촬영한 이미지랑 카메라의 포즈가 있고 마스크로 얻은 그러니까 셈에서 얻은 과일 마스크가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너프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이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3차원으로 이제 재구성된 과일 나무가 탄생을 하는 거죠. 앞에서 이제 마스킹을 씌워서 너프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에 과일이 있다는 정보가 같이 이제 재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너프를 통해서 이제 3D로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과일만 포함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드는데요.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를 하고 과일만 남겨서 이걸 이제 카운팅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DB스캔이라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사용을 할 건데요. 이거는 과일들을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는 이제 멀티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있는 싱글 그리고 또 이제 크기가 작거나 아니면 뭐 잘못 찍어서 생긴 타인이 이렇게 총 3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전체 과일 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도가 어땠대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다양한 과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프루트 너프를 학습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학습을 한 거는 어쨌든 모든 과일 나무마다 너프를 따로따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란 표현을 쓴 거고요. 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 그러니까 사람이 이미지를 보고 직접 여기가 과일이다 이런 식으로 마스킹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너프를 만들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 비율이 있죠.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 사과는 100%네요. 그렇죠. 사과는 100%고 나머지 과일들도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마스킹을 해서 너프를 만들어서 과일 개수를 셌을 때는 이 정도 개수로 맞췄는데 그러면 이제 자동화를 하려면 사람이 마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말했던 그 셈 모델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셈을 이용해서 생성한 마스크를 이용해 너프를 학습했을 때는 오른쪽처럼 정답률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직접 한 것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두나 망고는 성능이 좀 별로기는 한데요. 네. 망고는 사람도 잘 못했는데요. 그쵸. 애초에 정답률이 낮기는 한데 이제 셈으로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많이 낮아지는. 꽤 정확하게 나왔네. 그쵸.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고나 자두가 정확도가 낮다고는 해도 그래도 다양한 과일을 다루는 모델이 이렇게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건 꽤 인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드론 갖다가 쭉 찍은 다음에 한 번에 합쳐가지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쵸. 이거 사진 찍는 작업도 드론으로 해도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찍기만 하면 돼서. 그러니까 카메라 정보값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대형 농장이 얼마나 대형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그런 엄청 큰 농장들 있잖아요. 저쪽 반대편까지 가는데 반나절 걸리고 돌아오는데 반나절 걸리는 약간 그런. 네. 그런 데서는 진짜 드론 자동화까지 들어가면은 뭐 출하량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셈이 정말 여러 군데서 쓰이는군요. 네네. 근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너프를 학습시키는 거 자체가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링 과정도 약간의 좀 튜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너프 모델 하나를 이제 나무 하나하나마다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왜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활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이 좀 궁금했는데요. 결국 이 논문에서도 한계로 말한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간 렌더링이 어렵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프의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이제 가우시안 스플래팅인데 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마지막에 리미테이션에다가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쓰기는 했는데 이 논문에서 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셈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레퍼런스로 다른 논문을 보니까 셈 2가 아니라 셈 1을 사용했더라고요. 작년에 나온. 그리고 이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온 시점이 셈2가 공개된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셈2를 이용을 해서 한 다음에 성능을 조금 올려서 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이미 너프랑 셈1으로 논문을 쓰고 있다가 주 저자가 이직을 해야 되거나
그만둬야 되거나 아.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논문을 끝마치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보고 나서 그곳에서 또는 다른 연구기관이 쌤2랑 가우시안 스플리팅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연구하면 되니까 일단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네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기는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거긴 한데 저도 보면서 아니 왜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안 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마 쌤2가 나오기 전에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었겠죠. 근데 폐기하자니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후속 연구로 쓰고 넘긴 것 같기는 하네요. 쌤2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가우시안 스플리팅 같은 건 이제 후속으로 넘겨버렸으니까 향후에 연구할 사람들이 사실 후속 연구로 하라고 이제 리미테이션에다 적어놓은 거죠. 이 연구는 이런 점이 부족했었다. 그래서 이 프루트 너프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팜 같은 데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이상 뭐 복잡한 장비나 기술 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만으로도 되고 뭐 마초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으로 찍어도 되고 이렇게 찍은 사진만으로도 수확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론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겠네요. 저 드론 쪽은 사실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긴 하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군사 쪽에서도 많이 쓰고 물류 쪽에서도 그죠. 되게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드론 붐이 있었을 때 하이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뭐 하이비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산업 자체가 성숙해지면서 진짜 많은 곳에서 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농약 뿌리는 것도 요즘에 드론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미국에서 드론에다가 농약 달고 뿌리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근데 이런 기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더 소형 드론 같은 걸로 이렇게 쫙쫙 찍어버릴 수도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드론의 결합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프루트 너프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농업 분야에서 더 질 좋은 과일들이 값싸게 생산될 수 있으면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죠. 무조건 좋죠. 네, 지금 과일값 너무 비싸요. 근데 과일값이 이거 덕분에 더 싸질까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지만 과일값이 싸지는 거는 스마트팜이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래도 이쪽에 들어갈 인력을 어느 정도 다른 쪽에 투자를 하면은 투입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생산 과정에서. 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그런 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생산량 자체가 더 올라가니까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좀 신선했어요. 인공지능 트렌드 하면서 농업 분야의 논문을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논문 제목을 보면서도 잘못 보고 있는 건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되게 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쓰이는 기술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 있으면 또 보여주세요. 네네, 뭐 인공지능 트렌드에서는 못 다루더라도 크에서 뭐 가볍게 다룰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가끔 종종 갖고 나오겠습니다. 또 다음 준비된 논문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2개를 들고 나왔는데요. 두 번째 논문은 트랙고라는 영상 생성 AI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러 갖고 왔습니다. 이 트랙고는 복잡한 장면에서 여러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좀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영상 생성 AI는 굉장히 도전적인 분야인데요. 오픈 AI의 소라 이후에 오픈 소스나 클로즈 소스 모두 다양한 모델들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복잡한 영상에서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쵸. 오브젝트를 통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트랙고는 그 문제를 좀 상당 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보고 이 기술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먼저 영상 생성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존의 기술 중에 하나인 드래그 애니팅이라는 모델은 마스크랑 가우시안 맵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움직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드래그 애니팅인데 드래그 애니팅의 문제는 오브젝트 일부분만 움직이게 하거나 아니면 이 장면이 좀 복잡할 때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데서는 좀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도 보시면은 이 오토바이만 움직이려고 했는데 뒤에 있는 오토바이도 따라 움직이죠. 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친구들이 같이 움직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성된 영상이 좀 흐트러지거나 뭐 배경과 오브젝트가 또 따로 돌면서 영상의 컨시스턴시가 좀 깨지는 게 있었는데 트랙고는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트랙고는 드래그 애니팅에서 좀 한 발 더 나아가서 유저들이 좀 자유롭게 움직일 부분에 대한 마스크랑 그 마스크가 어디로 움직일지를 화살표로 직접 표현을 해서 오브젝트의 움직임과 경로를 그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움직임부터
굉장히 세밀한 디테일한 컨트롤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면에 캐릭터의 손만 움직이고 몸은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드래그 애니띵보다 훨씬 쉬워진 거죠. 오, 이제 정말 애니메이션을 만들기가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 트랙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이 오브젝트가 이동할 방향과 거리를 이제 벡터 값으로 주게 됩니다. 이제 왼쪽으로 얼마큼, 오른쪽으로 얼마큼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마다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들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정보들을 모델이 사용하기 좋은 정보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점들의 궤적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오브젝트의 마스크가 있을 때 이 마스크에서 랜덤으로 이제 정해진 개수만큼, 여기서 예시로는 3개인데 정해진 개수만큼 랜덤으로 점을 추출을 하고 이 점을 이제 아까 세팅한 벡터 값에 따라서 전체 프레임에서 어디에 위치할지 이 궤적을 만드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이 생성된 점들의 위치를 인코더를 통해서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변환을 하고 이 변환된 정보들을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트랙 어댑터라는 친구가 수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렵게 보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컨디션 인베드가 이 점의 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프레임 정보고 컨디션 인베딩이 이 앞서 인코딩한 점들의 궤적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할 오브젝트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어텐션 맵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텐션 맵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어텐션 맵을 눈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텐션 맵이라고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움직이는 거는 기차랑 폭포밖에 없습니다. 네. 기차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폭포는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각각의 어텐션 맵을 보면은 이제 기차랑 폭포만 굉장히 이제 값이 높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에서 내가 어디를 봐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는 기차와 폭포를 움직이기로 했으니까 기차랑 폭포에 주목을 해라라고 해도 이 정보를 어떻게 넣어줄 수 있냐, 이 어텐션 맵을 통해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맵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아까 영상을 생성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영상을 생성을 해야겠구나,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또 그대로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실제로 집중할 부분도 있지만 집중하지 않을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완전 파란색이 아니라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간단합니다. 특정 알파값, 그러니까 특정 임계값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냥 싹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면은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에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관심을 안 쓰는 거죠.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어딘지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리고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서 영상을 생성해야 되나 이런 거를 이제 모델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배경과 움직이지 않아야 될 오브젝트들은 가만히 있고 움직여야 할 오브젝트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텐션 맵이라는 게 결국에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아키텍처에서 보면은 컨디션과 히든 스테이트가 있잖아. 그게 이전 프레임에 대한 정보로 추측을 한다는 거죠. 얼마큼 변했는지, 뭐 속도나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한다는 거죠. 얼마큼 변해야 할지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큼 변해야 할지는 이제 포인트 궤적으로 다 추출을 했고 이전 프레임에서 너 이 부분 바꿔야 돼 라고 이제 마스크를 추출해서 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얘는 나 이 부분만 바꿔야 되는구나 하고 나머지 부분은 버리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결국에는 움직여야 될 게 뭔지 알려주고 그거를 입력을 넣어줘서 그 부분만 움직이게 만든다.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한 줄 요약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아키텍처가 좀 더 일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UI도 좀 개선되고 내가 이미지 투 비디오를 하려고 하는데 세그먼트가 딱 나눠져 있고 난 이 캐릭터는 앞으로 가게 하고 저 캐릭터는 뒤로 가게 만들고 싶다라는 것도 이제 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할 수가 있죠.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소라는 어느 정도 레벨로 나와야 충격을 줄까요? 소라는 사실 텍스트 투 비디오 모델이라서 약간 좀 연구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이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라는 지금 젠3나 루마 같은 것들을 보면은 좀 굉장히 잘 나와야 하지 않나. 네, 뭐 트레코랑은 조금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소라가 미루고 있는 와중에 너무 턱밑까지 쫓아와서 소라 발매하는 것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시장 놀라겠지 했는데 너무 빨리 다른 애들이 쫓아오니까.
네네. 개선해서 내야지 하다가 또 쫓아오고 영상 AI들도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맞아요. 소라가 과연 우리가 처음 봤을 때 그 충격과 기대만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은기님이랑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을 봤을 때 세그멘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봤던 두 연구 모두 보면은 세그먼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저는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둘 다 세그먼트를 쓰는군요. 이미지 작업에서는 세그멘터가 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지 쪽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세그먼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쵸, 거의 기본값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도 역시 성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뭐랑 비교했을까 궁금하다. 네, 트랙고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드래그 애니띵과 그 이전에 나온 드래그 누아 모델이랑 비교를 했는데요. 드래그 애니띵이 트랙고 같은 오브젝트의 위치를 변경하는 이런 기술에서 가장 이전에 나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했네요. 그래서 어떤 걸로 비교를 했나 보니까 FVD가 이제 프레시의 비디오 디스턴스라는 거고 FID가 프레시의 인셉션 디스턴스라는 건데 이름은 그렇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비디오 품질, 이미지 품질로 보시면 됩니다.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등급으로 보면 되겠네. 1등급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1등급, 2등급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FVD는 비디오 성능, FID는 이미지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수치가 낮을수록 더 우수한 모델이다라는 뜻이죠. 네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브젝트 MC는 모션 페이스풀니스라고 해서 아까 처음에 오브젝트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점들의 궤적을 추출을 했잖아요. 네. 이 점들의 궤적을 우리가 추출한 것과 실제 오브젝트가 간 것의 차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브젝트가 이동을 했는가에 대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낮으면 낮을수록 정밀하게 잘 따라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개 모두 뭐 비디오 품질, 이미지 품질, 그 다음에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됐냐, 이 모든 게 이전 연구들보다 뛰어났고, 그리고 또 파라미터 개수도 작습니다. 모델이 훨씬 네. 가볍다는 거죠.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 그러니까 비디오를 생성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가볍기도 하고 속도도 빠르고. 우리가 쏟하다. 그렇죠. 쏟합니다. 이 트랙고라는 친구들이.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아키텍처들이 영상 생성 AI에 들어가면 좋겠네요. 빨리. 네, 저도 좀 빨리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사실 이 트랙고가 아직 코드가 공개가 안 돼 있어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나오면은 빨리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나오면은 UI를 어떤 식으로 누가 구성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그냥 쓸 수가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릴리즈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저도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이거를 오브젝트를 찍어주고 위치랑 방향을 넣어줘야 되니까. 아니면 뭐 기존의 드래그 애니띵이 썼던 방식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보면은 생성된 영상들이 꽤 자연스럽고 좀 배경이랑 잘 조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토끼 친구는 처음 봤을 때 아니 누가 이제 사람이 한 땀 한 땀 애니메이팅 한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입이 벌려지는 거 보고 좀 많이 신기했습니다.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을 하지만 또 이제 카메라 모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카메라 모션을 어떻게 주는지 보니까 그냥 이 화면 전체를 오브젝트 하나라고 해놓고 방향을 지정해 놓으면 이제 카메라 모션이 된다고 하네요. 그건 좀 신기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이 카메라 모션도 꽤 자연스럽고 특히 이 호수 영상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빨리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가잖아요. 네. 이거 보고 약간 VR 게임에서 고개 돌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속도, 네. 가속도나 이런 거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올라와 있던 것들은 체리피킹된 결과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래서 걸러봐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 아니라 이게 고점이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쵸. 네. 그래도 이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전 소타 모델이었던 드래그 애니띵보다 훨씬 우리가 성능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랙고 같은 기술이 단지 영상 생성의 한계를 해소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에 상상하세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게임 같은 데서 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애니메이션, 영상 창작에 정말 많이 쓰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빨리 그냥 어떤 서비스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든지 그냥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나요? 루마든 뭐 런웨이든 어디든 빨리 이러고 적용 좀 해라. 맞습니다. 그거죠. 빨리 해라. 오늘은 이렇게 프루트 너프와 트랙고 두 개의 논문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저도 준비하면서 뭐 항상 재밌지만
오늘 좀 신기한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프로트 너프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대로 우리가 플랜하고 인공지능으로 엔드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빨리 써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연구들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재밌었습니다. 저번에도 추천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안 보셨던 분들은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2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트렌드 영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 토크 영상 말고. 그 영상에서 세그먼트 애니띵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